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 또 장중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국내 증시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4% 상승하면서 3,326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강세입니다. 0.18% 상승하면서 834.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대로 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1,380원대로 내려왔고요. 오늘 장중 정규장 거래 시작했는데요. 역시 1,389.10원. 현재는 또 조금 더 하향 추세로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이슈들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스피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4년여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의미 부여를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은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는 못 오르던 저평가 국면에서 탈출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제가 한 2달 전에 방송에 나와서 따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강화한 걸 풀어주겠다. 이 한마디에 외국인 돌아온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질곡은 정부다. 이걸 잘 보여준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금 제도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후진적이고 돈도 이상하게 쓰고 해서 증세도 잘 못하니까 돈 걷기 편한 거래소 시장에서 또는 주식시장에서 증권 거래세 더 인상하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갖다가 강화해서 이제 10억으로 내리고 이런 정책들을 딱 펼치는 걸 보고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저 나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 눈앞에 두고 시장이 그 뒤로 3달 동안 조정을 받은 그게 다 세법 개정안 나온 다음에 조정이 왔죠. 조정이 오니까 이제 바꾸잖아요. 시장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힘에 대해서 그게 뭐 과장이네, 그 세금 얼마 안 되네 하는 분들, 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들은 지금 일숙 들어간 거죠. 나라에서 바꾸겠다라는 말 신호를 주자마자 사상 최고치를 간다. 그게 그만큼 얼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부 당국 때문에 관치 때문에 이렇게 멍들다가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1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부만 똑바로 하면 5천 아니라 1만 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 눌러왔던 거고. 네. 그 심판이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대주주 편만 드는 그러니까 12대 1로 싸우는 아니죠. 농구로 봐야 되겠네. 6대 5로 싸운 경기를 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눌렸던 거고. 정부가 편파 판정 정도로만 하면서 시장에서 뛰지 않으니까 금방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갈 텐데 굳이 뭘 하겠다고 해서 자꾸 발목 잡고 정말로 그냥 이런 족쇄들을 풀어주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잘못 발언했던 PBR 10배도 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해야겠다. 미국이 5.3배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1.13배라서 지금 역사상 딱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평균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모멘텀은 더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로 끝내지 말고 배당 분리 과세 요건을 조금만 확실하게 해주면 그 이상한 조건들 좀 빼고 그냥 배당 주는 기업들 중에서도 뭐 배당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25%니까 네. 이거 이상 되는 회사들 사면 대주주도 좀 배당 분리 과세 해주고 하면 배당금이 늘어나면 PBR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을 올리는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건 해외 여건에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배당 성향을 높이면 주가는 바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배당 성향 높인 만큼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최악의 배당 성향 25%를 기록하는 나라인데 선진국 평균인 30% 중반까지만 올라가면 뭐 사실 주식 여기서 10% 15% 정도 오르는 건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 적정 밸류다. 그럼 4천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3,400 근처에 왔다고 치면
10%면 이게 350포인트씩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도 불가능한 레벨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회방을 놨죠. 네. 이 돈 들고 투자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투자는 해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이 돈 잘 벌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 거니까 기업 돈 잘 버는 거를 위해서 주주는 희생해. 이게 기본 마인드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돈 안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게 아니고, 됐잖아요. 뭐 좋든 미국- 싫든 해외에 더 투자를 많이 미국 해야 가서 그 우리 국민들이 쇠스랑을 차고서 이렇게 줄줄이 끌려 나오는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현실, 예, 냉정한 그렇다면 현실이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 1,000만, 2,000만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활동 계좌는 그보다 적지만 아무튼 거의 2천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웰스 이펙트, 자산의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든. 지금 개인 저 팔아서 저걸로 오늘 치킨이라도 하나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배당을 잘해주고 이 문화가 아예 우리 투자 문화에 한 정착이 되면 소위 말해서 사팔사팔 안 할 거 아닙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예, 배당 세금이 세율을 낮춰줘도 배당금 세율이 더 거치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세율이 높은데 네. 그걸 잘 거둘 생각을 해야지 거래세 거둘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정말 오늘 기분 좋지만 한 말씀 더 대주주 양도세 요건만 완화하는 할게 걸로 끝나니라 네. 배당 분리과세도 조금 더 투명하게 세게 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정기국회에서 또 3차 3법 개정 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문제도 다뤄진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도 계속 뜨겁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다가 흔들리지 않네요. 네, 이게 우려해야 될, 걱정해야 될 경기도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지수는 그래도 계속 갑니다. 뭔가 계속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메타, 뭐 알파벳, 뭐 브로드컴, 뭐 이젠 오라클까지. 오라클까지. 네. 야, 언제 뭔가 쪽, 하나 계속 언제 쪽 끌고 가는 오라클인데. 축이 하나 그다음 구원 투수 이제 계속 예. 등판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자가 나오고 이 부자들이 왜 나왔나 보면 다 상속해서 나온 부자가 아니라 창업해서 나온 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지금 앨런 머스크 뒤를 이제 이번에 오라클 회장님이 차지했다는 블룸버그 네. 뉴스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이런 세상이 와야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부자들이라고 해봐야 죄송합니다만 다 금수저들밖에 없거든요. 다 물려받은. 물려받았거나 또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전 관계 그 인맥을 활용한 상속자들이죠. 이제 이런 금수저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금수저 아니면 재벌 금수저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들인데 저 나라는 전부 창업한 1세대들 부자들이 나오는 나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상장 차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러니까 창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더 나아가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 작은 기업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발전하는 세상인 거죠. 반대로 유럽을 보십시오. 왜 유럽 경제 저렇게 엉망이고 저 지금 뭐 파퓰리즘에 이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보면 로레알이나 루이비통 말고 대기업이 없는데 그 대기업들 대부분이 토탈부터 시작해서 다 전부 다 오래된 회사들이고 네. IT 기업이 없다. 음. 유럽에 있는 100대 기업들 리스트들 세계에 있는 전 세계 그 100대 IT 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유럽 기업 3개밖에 없거든요. ASML. 근데 이거 손정희 씨 또 우리나라 그리고 TSMC. 제가 손정희 씨 그랬나요? TSMC나 삼성전자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 사실 네덜란드 회사도 아니죠. ARM 손정희 씨 거죠. 그리고 SAP, ERP 회사 독일 회사. 셉. 네. 예, 이 정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 100대 테크 기업에 유럽이 없거든요. 왜? 창업 자금들이 안 되고 전부 다 은행에 넣어놓고 PB에 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미를 오면 연기금들도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특히 CPPIB 같이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모펀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키우고 난 다음에 엑시트하고 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욕 안 해요. 왜? 그렇게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게 왜 문제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도파민이 이렇게 뿜뿜했는데 또 새로 그 돈 들고 창업하잖아요. 지금 페이팔 마피아들 보세요.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에 엑시트하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다시 회사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업과 연쇄 창업마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려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고 자본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고 거기서 작전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영원히 밖에 못 나오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 관련 사기 사건으로 간 사람들 땡땡 예우 받고 좋은 로펌 쓰고 해가지고 다들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지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런 걸로는 불충분하고요.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이유가 판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상법 개정 판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걸 굉장히 옅게 해석하는 그런 판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세율 일단 지금 가장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세율, 세금입니다. 네. 세금을 잘만 컨트롤하고 통제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미국처럼 연쇄 창업가들이 나오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 대표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그럴까요, 우리? 네. 자, 간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 최신 지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거는 오늘 밤에 발표될 CPI까지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최종 어떻게 보면 판단 지표가 지금 이제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생산자 물가는 일단은 마이너스 나왔어요. 전월에 좀 많이 올라서 걱정했었는데 일단 한시름 났다. 그럼 오늘 CPI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헤드라인은 괜찮은데 근원은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니까 이 네. 에너지 가격은 최근에 그렇게 유가가 물론 이번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미사일 쏘는 바람에 이제 간밤에 문제는 생겼습니다만 일단 8월 달 유가는 $60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 그래서 저 8월 달 데이터가 내려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상품 가격들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헤드라인 인플레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근원 인플레, 특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원 인플레는 미국 팀 문화 이런 거 보더라도 알겠지만 굉장히 오를 여지들이 지금 많이 생긴 게 외국인 추방해가지고 150만 명 이상 지금 추방한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서비스 쪽 관련된 인플레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가져온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의 그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은 비제조업이 훨씬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어 4만 불 가고 있는 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가 잘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10%가 안 되는 나라니까 대부분 경제의 80% 이상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서비스의 저 파란 선 봐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가격 지수.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 가격을 인상했어요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답한 사람이 70%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노란 화살표는 그 70 넘어갈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 출현했을 때 빨간 선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한 6개월에서 1년 늦게 물가가 오릅니다. 조금씩 후행하면서 따라가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고객을 잃기 싫으니까. 예, 너 인상했니? 그럼 난 조금 더 있다가 인상할게. 그러면 나한테 매출이 느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죠.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인상을 늦춥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가격 올릴 때 가격 파괴하면 효과도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원가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출을 늘어났지만 마진은 안 늘어 하고 이제 주주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 흐름이 보시면 미국의 서비스업 체감 물가가 오른 지 한 6개월 돼 가거든요.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예, 딱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서비스 지수는 전월 대비는 약간 떨어졌는데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더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고요. 저 레벨에서 꺾이지 않는다라면 일단 안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미국 물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왜? 에너지 가격은 내렸지만 근원 물가는 지금은 좀 내리기 어려운 여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근원이 생각보다 안 내려간다. 혹은 그럼 이제 시장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고용은 여러 차례 안 좋다는 게 이제 한 복수로 다 확인됐어요. 아예 뭐 고용은 예. 큰일 났죠. 고용 이제 큰일 났다. 자, 그럼 금리 내려서 대응해야 될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CPI가 만약에 생각보다 조금 높게 위험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벌어지잖아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제 연준의 판단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향후 1년간 4번 인하를 보는데 그게 이제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근원 물가를 보는 이유죠. 미 연준의 그 물가 안정 목표에서 타겟은 근원 물가거든요. 헤드라인 인플레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근원 물가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 연준 의장이면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합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고용은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가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지금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 2달 7월 달까지 근원 인플레는 일단 올랐잖아요. 2달 연속 지금 상승 중이고 이번 달까지 오르면 3달 연속 상승이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윌러 연준 이사를 비롯한 수많은 윌리엄슨 또 연은 총재 등등 다음번 연준 의장 하겠다고 줄선 네 분이 최근에 저보다 반기를 들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님 입장에서 금리는 여기서 정말 연준이 완전히 갈갈이 찢긴 꼴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 한번 금리 인하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돌아선 거라고 우리는 다 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의사결정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연준의 점도표에서 금리를 올해 2번 그러니까 이번에 내리고 다음에 내리는 이런 걸로 나오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만에 한 번이라면 시장은 충격받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표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고물가를 걱정하지만 중국은 저물가를 걱정해야 됩니다. 물가라는 게 이제 너무 떨어져도 이게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중국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0.4% 하락, 예상치보다도 더 좀 둔화되는 모습. 예, 물론 이제 계절성은 좀 있긴 한데 이제 작년에 조금 그때 가을에 약간 반등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건 전광리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23년 그 이미 중국의 시장 금리가 일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게 2023년 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경제 전체에 강력한 디플레가 출현했다는 신호가 왔는데도 중국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전광리 육성, 신생산력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거 하면서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육성을 밝히면서 이제 전 세계 그 세 산업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을 작년부터 유발한 거죠. 네. 예, 이 유발했던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BYD 같은 회사들한테 야 너네 보험도 가입 안 한 차들 이거 중고로 내놓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판매량 이거 너 부추기는 거 하지 마. 이게 7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7, 8월에 나왔는데도 하락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도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지금 중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에 4년째 지금 접어든 22년에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베노믹스뿐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베노믹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중국 인민은행의 보유 자산 잔고가 그렇게 의미 있게 늘지 않았어요.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중국 정부가 뭔가 지금 잘못된 헛발질을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중이니까 2022년 공동부유 기억나시죠? 네. 23년 신생산력 그리고 이번에 기업들 때려잡으면서 야 너네 가격 인하하지 마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10월 당대회가 열리니까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거기서 내년에는 제발 아베노믹스의 중국판 버전들을 해서 세계 경제 부양의 길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저 제가 한 코멘트고요. 경기 부양 정책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방향을 또 신생산력 이렇게 해버리거나 뭐 이구환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고. 이관신이야 뭐 이제 긴급 방어 책인 거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과거 후진 다우나 장점인 때 중국이 아니니까 그때는 정말 와 얘네 이렇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때는 중국 팬이었습니다. 정말 중국 잘한다고 외치고 중국사라고 외쳤던 네. 1세대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돌아선 게 2021년부터 중국은 큰일 났다라고 이제 돌아서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부유부터 네. 엔트그룹의 그 지분을 나라가 뺏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네. 하는 거 보면서 이 나라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3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지분 뺏는다는 건 사실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트럼프 행정부도 뭐 인텔 반도체 지분
네. 야, 전 세계가 중국되네요.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2년물 이제 정책에 민감한 2년물 단기물 같은 경우 꽤 많이 떨어졌고 10년물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어요. 30년물도 떨어지긴 했는데 좀 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단기물 장기물 좀 그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것 같고 이걸 지금 증시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식 고평가 논란을 조금 완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헤지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연기금이죠. 연기금들은 이제 어떤 자산을 좋아하냐면 저평가된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를 못하기 때문에. 네. 무지직하게 갖고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팔았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 매매를 하냐면 시장에서 제일 저평가됐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 고평가된 걸 고가 매도하는 식으로 해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데 네. 이제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지금 채권이 리밸런싱 들어간 게 아닌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장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라클 효과도 있지만 사실 미국 국고금리 떨어진 게 지금 시장의 최대 호재고 그 최대 호재가 나타난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로 2년물이 3.5까지 내려가니까 지금 4.5잖아요 정책금리가. 그러니까 100bp 낮게 형성이 됐다. 향후 1년간 1% 이상 금리 인하 이렇게 보는 거죠.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 랠리가 발생하면 미 연준 입장에서 걱정이 많죠.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2년물 국고금리 내려갔는데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날 패닉이 날 거니까 연준 입장에서 못할 선택이지 않냐.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채권 투자하기도 괜찮은 예, 환경이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국장이나 미장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정책 모멘텀이 있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미장은 되게 무섭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저렇게 큰 주식이 35%씩 오르는 거 보면 뭔가 시장이 좀 무서워요, 그죠? 네.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 왔을 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전 세계 장기 투자자들이 미국장에서 조금 실현을 해서 채권 가는 것 같은 그 금으로 갔다가 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채권으로 지금 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 채권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가야겠습니다. 질문을 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홍 대표님과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금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홍 대표님은 조금 앞서가세요. 늘. 금을 이제 서서히 팔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비유는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금이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네. 미국 채도 좀 좋지 않냐라는 정도로 봐야지 판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약간 방송인답게 좀 약간 과장한 면이 아니,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본 사이라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금 금은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 일단은 계속 연말 수치, 연말 전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을 더 높였더라고요. 보니까. 4,000불까지 다 4,000 불. 올랐대. 네. 지금 3,600불인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그죠. 골드만삭스 5,000불까지 골드만은 보는데 이제 온스탄 기준입니다. 골드만은 이제 골드만은 늘 좀 공격적. 골반꿀. 그래서 사실 이제 포모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늘 나오는 질문인데 또 할게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저는 괜찮다. 금을 아직은 괜찮다. 예. 적극 매수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3,000불 초반이었으니까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저렇게 오르기 전에 저는 이제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저게 그 지수 커브인데도 저렇게 올랐으니까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N이 약하니까. N이 약하니까. N을 가는데 리스크가 오면 N을 샀잖아요. 근데 요새 N이 너무 약하니까 금으로 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되게 고통스러운 게 미국장 조정이 만에 하나 온다면 뭐가 좋냐 했을 때 이제 다들 인플레 걱정을 해서 조정을 보니까 미국채를 못 사고 금으로 간 거죠. 근데 금이 저렇게 올라버리니까 그냥 스파이크를 내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러면 국채 좀 사자. 근데 장기물은 무서우니까 30년 못 사고 단기 쪽으로 좀 사는 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화 가치도 계속해서 그럼 기조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안 떨어지지만 옛날처럼 막 100엔, 120엔 갈 거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좀 분위기가 일본이 이제 드디어 뭔가 정상 통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 통화에서 인플레 통화로 가게 되면 저 나라도 이렇게 N이
계속 강세로 가겠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특히 트럼프가 돼서 N이 강세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안전자산 없다. 그러면 금밖에 없다. 예, 믿을 건 금뿐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거진 유럽 재정 위기. 그렇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세요? 이제 제가 딱 떠올렸던 건 2009년 그리스 그 정도는 재정 위기 아닙니다. 사태. 정도는 남유럽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재정 위기로 꽤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예, 왜냐하면 다 나쁘기 때문에 못 던진다. 아, 다 나쁘니까 누가 더 유별나게 예, 나빠 그때는 보이지 이제 않는. 막 자기들은 좋은데 쟤 왜 저래였다면 네. 다 나쁘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그리스 너네의 문제고 이탈리아 너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됐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던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를 버릴 수 없는 대마불사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유럽연합이 슬프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예, 금리 인하해 주잖아요. 한다고 보고 계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잔을 들기에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될 경제 현안들 만만치 않죠. 자, 한미가 관세 협의를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협상을 두고는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잠재 성장률 하락을 반등시킬 미래 성장 동력 마련도 시급하죠. 지난 100일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하루하루가 숨가빴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에 이재명 정권의 또 명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자, 신발끈을 꽉 묶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머리를 또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고요. 성황대 경제학과 손성빈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어만 쿠쇼 직설은 SBS 비디오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성장을 강조해 왔죠.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먼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탄핵된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급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취임 100일 동안에 참 숨가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내수 침체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경이었고 이 추경에는 소비 쿠폰이 들어가 있죠. 소비 쿠폰 1차 소비 쿠폰은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내수 침체 고리를 끊어냈다고 좀 보시는지 이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끊어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효과가 과연 지속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거의 성장을 안 하다가 지난 2분기에 이제 0.7% 반등을 하면서 좀 침체에서 벗어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비 쿠폰을 대규모로 배부하면서 이거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재난지원금 같은 때 상황을 보면 이게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마중물로 작용하기보다는 미래 소비를 좀 땡겨오거나 아니면 현재 소비를 그냥 대체하는 그런 효과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잠깐 반짝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이걸 이어가게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더 면밀한 분석이 앞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비 쿠폰이 발급이 되고 사용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조금씩의 지표들, 간헐적인 지표들을 보면 그래도 쿠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대체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교수님. 뭐 이제 아마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제 소매점 매출액 같은 경우 특히 소상공인에 좀 혜택이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리면서 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효과 나는 것이 결국은 유통업,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안 쓰던 것들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뭐 송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내년에 써야 될 거 올해 땡겨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좀 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 인구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구조적인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 정도로 네. 효과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 넘어서 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뭐 1%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뭐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 내수란 것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중장기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 구조적인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히나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100만 명씩 거의 은퇴하는 시점들이라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 역시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하고 구조적인 게 단기 효과를 장기로 끌고 갈 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의 효과만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닌가 홍 교수님? 침체가 더 깊은 침체를 부르는 이 고리를 일단 끊어내는데 방점을 찍은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이제 이 교수님 이제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 침체 문제가 뭐 하루에 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수 침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뭐 2010년대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입이 굉장히 좋으면서 사실은 내수 문제가 이제 뭐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줄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수가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비교하자면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몇 년 할 때 30년입니다. 예, 30년 그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은 인구 구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로 계속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까지 지금 이제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보시면 뭐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뭐 0.9%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좀 감안을 하면서 그거보다 못 미쳤을 때의 정책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재정적으로 그 건전한 재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간혹가다 이런 이제 그 경제 부스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국제기관, 뭐 한국은행, 정부 다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7% 성장이었잖아요. 1분기 때 마이너스였고. 그러면 그 분기 간의 성장률만 보면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뤄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소비 쿠폰 집행됐잖아요. 단기 효과라고 하더라도 3분기 때는 분명히 소비 쿠폰 효과가 성장률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기 성장률이 꽤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2분기 때 0.7% 성장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적을 해가지고 수출을 막 미리 땡겼기 때문에 수요를 그 미리 효과가 땡겼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큰 아마 3분기에는 그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비 쿠폰이 물론 그 소비 진작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지원된 금액에 이 실제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그 100% 전체가 한 11조 원 되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네. 한 20-30%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 한국은행이 0.8% 전망, 8월 달에 기재부도 이미 그런 소비 쿠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가 아닌 0.9%로 단 0.1%포인트만 그 전망치를 올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의 효과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라기보다는 이게 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에 이번에 소비 쿠폰이 어쨌든 그 예를 들면 지역 화폐라든지 기한을 두고 집중적으로 소비되게끔 설계됐잖아요. 예. 사실 이제 학계에서도 경제학의 주류에서도 이 쿠폰 효과에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제 정책 반영을 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네.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한 뭐 긍정 효과라든지 부작용, 뭐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대학 졸업생들 요즘에 취업 잘 됩니까? 교수님들? 어렵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고용은 보통 이제 경기의 수행 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 상황은 별로 나아지질 않네요. 최근에도 이제 최신 지표가 나온 걸 보면 신규 취업자 수 뭐 10만 명대 정도 늘어나는 것에 계속 그치고 있고 특히 이제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은 되게 안 좋아요. 그럼 확실히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졸업자들의 고용 상황이 아주 녹록치 않다라는 뜻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허 교수님, 지금 고용 상황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 한은에서도 이제 뭐 일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본의 지금 그 신규 취업자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제 신규 취업자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해 버려 가지고 인력 시장에 네. 공동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라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베이비 부모들이 50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제 나이 또래인데요. 이때 뭐 70년대 초반 태어나신 분들이 제일 인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인퇴하지 않은 베이비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신규 노동력을 찾는 그 구직을 하는 그런 구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기존의 인력을 완전히 다 해고하고 나서 뭐 새로운 인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뭐 연공 뭐 저기 연공서요? 직책들이 다 인플레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50대들이 한 10여 년 후에는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 일본에서도 사실은 지금 한 4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나왔던 그 세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찾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이 젊은 세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쉬었음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인구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것이 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뭐 옛날만큼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쉬었음 인구라는 게 이제 아예 구직 자체도 포기한 층인데 이게 30대에서 지금 8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그냥 쉬었다라는 건 이제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기 중에서도 아예 구직도 난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수준이라 이런 경제 활력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는 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인데요. 그 이제 고급 서비스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또 수출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구글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야 이제 고급 서비스가 수출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서비스업은 내수 산업이고요. 내수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때문에 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제조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과의 경쟁 같은 것도 심하고 미국 쪽의 수출 같은 것도 잘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좀 만만한 상황들이 아니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3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지금 거의 사라져 간다라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또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봤는데 서비스업은 내수가 안 좋을 건데 30대, 20대 후반에 새로 뽑아서 뭘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중국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까지 있으면서 신규로 채용할 그런 역량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체가 좀 아까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활동력, 그냥 흔히 말하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만 구분해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조금 결국 스탠다드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들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잡들은 내가 어느 때나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일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데 더 좋은 직장 자체가 조금 사라져 있고 이런 사라져 있는 효과들이 결국은 청년층의 구인이라든지 30대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조적인 해석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나 제조업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좀 농락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고용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들이 이제 30대 인식이라든지 행동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내수 침체 이야기를 했는데 내수 침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실 소비 쿠폰이라는 단기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사실 소비를 살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면 이제 근로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수 침체를 구조적으로 끊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고용률과 네. 소비 증가율 간의 관계를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네. 뭐 예상했던 대로 60대 이런 고령층의 고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젊은 층의 고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서도 지금 10만 명 이상 고용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거는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40만 명 이상 증가해서 그런 것이지 네. 지금 20대, 30대에서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원인으로 젊은 층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아주 만성적인 소비 침체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참 늘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일단 산재에 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고 또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죠. 자, 이걸 두고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뭐 친노동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의 노동 편향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좀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경영계의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허 교수님. 저는 뭐 산재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산재가 엄청 많은 나라인 건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벌러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인 시대에 얼마만큼 돈을 더 벌어야 이거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산재를 우리가 눈 감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저야 뭐 굉장히 안전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자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인가라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산업재해 문제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러운 거는 맞습니다만, 네. 예, 갑작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등한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방향이다. 아무리 경제에 피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해야 좀 어렵겠죠. 기업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문화를 바꿔놓지 않고 뭐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 산업 구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도급,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법 2, 3조 개정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 파업이 너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교섭 때문에 일 못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종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게 일부 그러니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원청, 하청과의 관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일용직들까지 이제 사실 크게 이제 포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자율적으로 고용하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하지 않고 아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법안이라고 지금 해석이 점차 돼가는 거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원청에 속하지 않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쟁의나 뭐 이런 타협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1차 벤더가 2차 벤더 혹은 파견직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라고 점차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만큼 효율성이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제 쟁의를 하나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 직종이라고 해서
그냥 자영업자처럼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다시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의 배분까지 여러 가지를 관련해야 되는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란봉투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업에서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기 기업,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 노조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자기 기업에 관련된 일자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이 판결의 흐름이 노조 측으로 갈 것이냐 혹은 고용인 측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기업이 가진 부담 역시 좀 차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이 파급 효과,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근로자 수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 노조 협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업이 투자 받을 때 이렇게 광범위한 법안이 있을 때 과연 해외 투자를 잘 받을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겹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판결을 통해서 해소가 될 텐데 판결의 방향 역시 기업의 리스크를 결정하는 아마 중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 투자 위축시킨다. 고용 위축시킨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감하시는지요? 저도 이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법안과 통과되고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그 고용이 최선의 복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득을 가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더 많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을 뭐 노동자를 편을 들어주지 말고 기업을 편을 들어주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친노동 정책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편의상 노동계, 기업계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글로벌 대기업도 있고 5인 미만 영세기업도 있는 것도 있고 노동자 중에서도 이런 노조의 지원을 받는 안정적인 상대적 고소득의 정규직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어떤 좀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소위 말하는 친노동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강자인 정규직을 추가적으로 더 권익을 보호하고 네. 또 이미 안 그래도 그 허약한 영세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 물론 권익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이 결국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신성장 동력 찾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가장 맨 앞에 내세운 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내걸고 최근에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맡았습니다. 자, 그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죠. AI를 우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이정환 교수님께 먼저 좀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산업이 있고요. 그 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AI의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네. AI란 것은 이제 범용 기술로서 제조업의 성장성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AI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 성장 전략을 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고 앞으로도 가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 개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배분 같은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는 조금 뭐 요새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팔란티어도 많이 오르고 어제 오라클도 많이 오르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거든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뭐 이거 관련해서 ETF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 그러면 사실 즉시적인 좋은 LL나 그 대형 언어 모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뭐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국가 주권을 위해서는 소브레인 AI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제 논의가 조금 정교화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되고 소브레인 AI는 어떻게 육성해야 되고 이거를 방향성을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AI 서비스만 생각을 하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 이런 데 클라우드 서비스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어제 36% 이상 오르는 이런 뭐 사실 유례 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뭐 국가 AI라는 것이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돈을 벌어야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배분 과정 같은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 지금은 돈을 어떻게 배분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개발해서 뭐 중국을 얼마 쫓아가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네. 사람들의 뭐 자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한미 관세 협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또 큰 산을 넘었습니다. 먼저 당시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We are going to. They're going to make the deal that they agreed to make.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또 양해하고 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두상으로 큰 틀에서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 협의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죠? 예를 들면 일본은 먼저 지금 문서화까지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할인 일종의 이제 떨어진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에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손성민 교수님. 예, 7월 31일 관세 발효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네. 앞으로 그 많은 불확실성과 그 돌발 상황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뭐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나왔지만 이번 무역 협상 과정은 좀 일반적인 외교 통상 과정이랑은 다르게 뭐 어떤 조인식을 한다든가 서명된 합의문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각국 정부가 그냥 구두로 뭐 어떤 그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아니면 그냥 어떤 팩트 시트 같은 정도의 안내 자료만 있는 그런 형식인데 네. 그렇게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국가별로 타결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해석을 있는 하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관세 15%라고 하는 거를 일괄 15%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관보에 그 게재한 내용은 추가 15%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한번 발칵 뒤집혀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농산물이나 쇠고기 같은 것에 대해서 미국은 뭐 완전 개방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후속 그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해석의 차이를 얼마나 조율하느냐 아니면 품목별로 어떻게 재협상하느냐 또 한 가지 변수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고 해서 뭐 관세가 이제 없어질 거냐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었을 때 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결국 일본이 해석했던 방향대로 관철이 되도록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면 합의 같은 거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밀려날 생각 없다. 예. 끌려갈 생각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뭐 앞에서 이제 뭐 송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워낙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체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지조차 이제 어렵고,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이제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에 부처 간에서도 지금 뭔가가 그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이렇게 신뢰성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고, 네. 이제 어떤 돌발 행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앞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뭐 농산물 협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이제 얽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뭐 일단 좋은 텀으로 이제 정상끼리 회의를 마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만, 세부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정원 교수님 실제로 다 집행이 돼서 일부만 실질 직접 투자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율에 이 변동성을 확 키울 요인이 되지 않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어제 김연범 정책시장님께서 우리나라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가 아니냐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자체가 한 4천억 달러 수준인데 3,500억 달러가 한 해 나간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수출이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입장, 해외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서학개미처럼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이런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보면은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외환의 변동성, 그러니까 갑자기 투자가 많이 100억, 200억 단위 투자가 나가게 되면은 그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뭐 수출 통해서 계속 그 늘상적인 기본적인 균형이 있는데 수출을 통해서 받는 금액,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달러 금액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나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돈 자체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달러 공급이 뭐 외국계 은행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 일하는 뭐 시티라든지 이런 외국계 은행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달러 수급을 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바꿀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규모에 비해서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나갔을 때는 외환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달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널들을 미국에서 좀 뒷받침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율 시장이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이에 따른 변동성 효과 같은 것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그거죠. 그냥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로 계속 고정될까 봐. 원화 가치 떨어져서 달러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올까 봐 그런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3,500억 달러가 이게 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한참 미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한 해 순매수 금액이 얼마 정도였느냐? 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통계 작성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대미 직접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2,400억 달러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누계 투자액이. 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물론 이제 한꺼번에 아니면은 한꺼번에가 아니더라도 아주 큰 규모로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환율에는 상승 압박이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일본은 그 미국이 권고한 곳에
그 며칠 이내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담은 양계약서에 네. 서명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뭐 외환시장에서 바꿔서 달러 바꿔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뭐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직접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그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투자했다. 투자 후 수익 분배도 미국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원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자처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다. 그럼 언제 회수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500억 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미국 갔었을 때 기업들이 별도로 대미 투자 1,500억 달러 수준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냐 단순 합산이지만 5천억 달러라는 이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그냥 단순이지만 빠져나간다는 건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거죠. 우리 외환 시장이 이게. 근데 이게 빠른 시간에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감당 불가능하고. 물론 불가능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도 너무 큰 부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습니다. 뭐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해외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대외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개정상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개정상.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뭐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좋은 베이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나갈 때가 문제죠.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해외 자산이 많다 그러면 외환 시장은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대외 자산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이제 순 자산국이 되면서 이제 외환 변동성에 그렇게 큰 경제 영향이 좀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1,400원 우리가 터치를 했다 그랬으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왔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도산하는 기업도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1,400원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는가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대외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장기적인 얘기고요. 1, 2년 안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이 투자의 성과가 들어오고 이제 유지가 되고 이랬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협상 조건을 아주 잘 짜지 않으면 지금 얘기 들리는 거는 투자 수익 난 거를 미국에 또 재투자한다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조항들까지도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기치를 내건 게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아주 의지를 보여줬죠. 현장 방문도 하고 각종 정책적인 뒷받침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아주 굉장히 또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족쇄가 풀리면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화랑으로 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교수님? 근데 이제 화랑이 어디까지가 화랑이냐의 문제긴 한데 5천이라고 설정하죠. 5천. 네. 사실 이제 기본적인 밴드로 보면은 지금 많이 보면 3,700, 3,8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의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지금 사실은 10억에서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바꾸면서 이제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주가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주가를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의 애매한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주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어떠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르는 주식들이 대부분 어느 주식이냐면 AI 관련해서 미국 AI 성장에 관련된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주식, 그다음에 이번에 관세 협상에 관련된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식.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주주 환원력이 높아지면 기존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또 많이 할 것 같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끝이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 혁신 없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당연히 오를 수 있지만 장기간을 추세적으로 오르려고 하면은 기술 혁신이 바탕이 되고 기업의 동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기업의 역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5천까지 가는 거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은 더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단기적 이런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관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급 대책 수도권을 중심으로 135만 호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 착공 기준입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투기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도 내놨습니다. 한두 번 대책으로 안 된다. 끊임없이 투기를 통제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증시 이런 쪽으로 돌게 하겠다. 큰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투기도 통제하고 뭐 공급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을 다 이제 대책을 내놓은 셈이 됐는데요. 일단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간이니까 연간으로 하면 27만 호입니다. 네. 이것이 과연 그 제대로 잘 착공이 될 것이냐?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공급 대책과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발표는 뭐 몇십만 호, 몇백만 호 하겠다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로 착공으로 이어진 거는 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지난 이제 수도권 말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착공된 게 얼마인지도 지난 몇 년간의 평균을 봤더니 우리나라 수도권 말고 전체 평균이 한 지난 4년간은 평균이 20만 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권에 1년에 27만 호씩 짓겠다라고 하는 이 공급 대책이 신뢰하지 못하시는군요. 그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땅이 현실적으로 없고 어려울 땅이 것이다. 없고 뭐 네. 인허가도 많고 또 요새 건축 비용도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투기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돈에는 눈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좋아서 부동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좋은 입지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폭락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것이지 그냥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돈을 다른 데로 뭐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뭐 들어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투자처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증시가 좀 날아가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기업의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렇게 그런 우려가 있는 정책도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확실하게 그쪽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되도록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돈 벌고 또 그 돈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늘 딜레마이긴 한데 이번에 공급 대책 나온 게 사실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한 축은 지방 균형 발전이란 말이죠. 근데 수도권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거라 이제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 경기, 지방 주택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빈약하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다 지금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수요가 없고 네. 지금 미분양 사태 나고 있는 지방에다가 이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에 이제 집중을 해서 뭔가 이제 저는 이 대책이 약간 좀 이
어디다 짓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일단 이제 그거는 하반기에 또 이제 회의 통해서 최종 아직 그 구체적인 지역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뭐 일단 뭐 몇 가지 부지가 나오는데 LH가 시행하겠답니다. 네. 매체가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이제 눈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매체가 안 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방 균형 발전은 이게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에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가지고 지방의 국립 거점 대학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한들 그 학교 졸업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자리들이 그 지방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거기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정책 네. 입안자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부동산 대책은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이 지방 균형 발전은 이것이 기업을 어떻게 이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다른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환 교수님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간단하게만 듣고 싶어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 나왔어요. 기재부가 쪼개졌어요. 이게 이제 사실 되게 큰 변화잖아요.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예산과 집행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있을 때 생기는 권력의 집중화를 좀 막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책은 사실 금융위까지 합쳐가지고 금융 정책 기능을 합산하면서 그러니까 미시적인 금융 정책하고 거시적인 재정 정책을 한꺼번에 잘 융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쪽은 정책 쪽에 특화를 하고 예산 쪽에 특화를 하고 이제 금융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금융위원회 감독은 감독 쪽에 특화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구분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 예산부가 아니죠. 예산처가 예전 기획예산처니까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서 조금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정책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금융정책이라든지 거시정책을 같이 꾸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정책을 같이 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권력 집중화를 막았다. 그리고 정책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미시정책, 거시정책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개편했다. 그리고 감독 기능을 분리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세와 긴축 재정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 투자,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증세와 재정 확장이 마중물이 돼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간의 투자와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정부의 기조가 정반대인 것 같아도요.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죠. 중요한 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정당성, 추진력, 지속성, 반성과 수정, 정부가 응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